안녕하세요. 세상돌아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3년 4월 8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오늘은 국방논평 꼭지로 하나 골라봤습니다. 제목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이 최근에 핵 의뢰 이름을 해일이라고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발사를 했는데 얼마 안 됐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갑자기 쑥 등장한 거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들 뭐 해석이라고 할 건 별로 없어요. 그들의 발표 자료를 북한의 발표 자료를 이제 재생산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워낙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동북아 상황도 정신없이 바뀌고 있죠. 또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 관계도 또 새로운 흐름을 타고 있죠. 그래서 우리 태극 무늬가 말하는 게 소용돌이로 들어가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뭐랄까 실화 기반 소설 이 정도로 생각하시고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사안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과 어느 정도 상관이 있다 그러면 엄청나게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향후 여기에서 파급되는 후속 여러 이제 상황들이 발생할 것으로 봐져요. 그래서 그걸 지켜보면 좀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럴 수도 있겠다. 뭐 이 정도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지금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세상이.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국가들 사이의 관계도 그렇고 그것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또 지구마저도 또 소용돌이 치고 있거든요. 우리의 보금자리인 이 땅이 같이 격동을 치기 때문에 뭐 아마 슈퍼컴퓨터를 여러 개 모아놔도 예측은 좀 안 되는 상황이에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자, 얼마 전이죠. 3월 4일과 4월 4일에 이 핵 의뢰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해서 실험을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름이 해일이에요, 해일. 해일이 바다가 이렇게 쓰나미죠. 우리 일본말로 하면 해일이죠. 지진 해일이 있을 수도 있고 뭐 태풍이 크게 쳐서 해일이 날 수도 있죠. 바다가 일어서서 큰 파도가 이제 육지를 덮치는 것을 해일이라고 하죠. 그 느낌이 우리는 태풍과 연결돼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진과 연결이 돼 있죠.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규모로 지난번 이제 동북 대지진, 도호쿠 대지진 때 2011년대에 지진이 발생했잖아요. 태평양에서 그 일본 해구에서. 그 여파로 그때 진도 8인가 9인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7, 8, 9. 예, 정확하진 않은데 그 정도 급이었습니다. 그래서 쓰나미가 몰려와서 해일이 몰려온 거죠. 약 2만 명 가량 가까이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우리하고 일본하고 해일이라는 단어, 쓰나미라는 단어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 또 그런 지진, 잦은 지진과 화산 활동, 해일 이런 것은 일본 사람들의 현대 일본인들의 성격 형성에도 크게 영향을 미쳐요. 예. 그게 그들이 대륙 발악이 자신들도 사실은 인지하지 못하는 그 밑바닥에 그런 생각이 깔려 있는지 몰라요. 불안하니까. 최고로 위험할 때 탈출할 수 있는 교량이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것이 그들의 대륙에 대한 생각, 한반도에 대한 생각과 이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게 돼요. 자, 여기 보면은 수중 공격쟁이라고 했는데 이건 뭐 다른 말로 하자면은 제가 봤을 때 앞에 핵탄도 이제 장착 가능한 거거든요. 핵무기. 핵무인. 그러니까 여기서 추진은 아마 전기 추진이나 그런 추진인 것 같고 앞에 핵폭탄을 이제 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핵 의뢰라고 하겠습니다. 핵탄두를 장착한 의뢰. 비밀 변개 해일. 2년 동안 50여 차례 최종 단계 시험 거쳤는데 우리는 잘 몰랐다. 그걸 이때 3월 4일과 4월 4일에 공개를 했고 거의 배치 준비가 된 것 같다. 그러니까 갑작스러운 거죠. 근데 왜 이 날짜를 골랐을까? 이게 이제 오늘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 핵 의뢰라는 게 익숙치 않으시니까 그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 지금 핵 의뢰라고 해서 나와 있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러시아의 핵 의뢰 포세이돈이죠. 포세이돈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입니다. 바다의 신. 그게 이제 로마 신화로 가게 되면 넵튠이라고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개발에 대한 이야기는 몇 해 전부터 나왔지만 금년 초부터 지금 배치가 된 것으로 위키피디아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는 아시겠죠? 이거는 추진도 핵 추진이에요. 예. 아마 차세대 용융 금속 기반의 핵 원자로를 추진 방식으로 써요. 그래서 사정거리는 제한이 없어요. 무제한이에요. 지구 정도는 뱅뱅 돌아요.
앞에 상당한 크기의 핵탄두를 장착할 수 있다. 자, 이게 배치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 자, 이것이 현재 가능한 것이고, 현재 이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것이고, 현실에서. 북한이 개발한 것이 이와 유사한 것인데, 제가 봤을 때 크기도 훨씬 작고, 추진 방식은 당연히 원자력은 아니죠. 원자력 추진이 아니고, 앞에 핵탄두는 달 수 있다. 자, 왜 이걸 왜 개발했느냐. 물속으로 가는 것이 하늘로 가는 것보다도 훨씬 더 상대방이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방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즉, 던지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핵심적인 무기체계다. 예. 그러면 러시아가 이걸 개발한 목적이 있을 것이고, 북한이 이걸 개발한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개발 성공을 이 시기에 3월 4일에 한번 하고 4월 4일에 한번 하면서 배치가 됐음을 알렸는데, 그건 또 왜 그렇게 골랐을까? 요런 점이 이제 오늘 주제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상관관계를 가장 높게 보는 것은 이겁니다. 한일 정상회담.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메시지를 보내려고 했다.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 의뢰의 사정거리가 뭐 그보다 더 길 수도 있겠지만 일단 실험하는 기간 동안은 보면 72시간 동안 이제 수중으로 움직였대요. 이동을 해서 1000km를 움직였다라는 거거든요. 예. 자, 이래 되면 여기에 대해서 대륙간 탄도탄 정도 급으로 익숙해져 있던 미국한테는 위협이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그리고 우리 한반도 남쪽을 타격하는 데 있어서 핵 무기까지 쓰면 이거는 끝장을 보겠다는 부분이잖아요. 굳이 그들이 언급한 대로 항구나 함대를 타격할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냥 우리 이스칸다르급, 우리 현무급, 그 사정거리 충분히 나오잖아요. 500km만 나오면 되는데 500에서 800km만 나오면. 거기다가 핵탄두 실어서 쏘는 게 제일 나아요. 기동으로 회피하면서. 네. 그런데도 이걸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중국이나 북한의 어떤 극초음속 순항미사일들의 사거리 등을 봤을 때 남북 간에 한반도에서 분쟁이 발생해서 미군이 출동을 한다고 했을 때 한반도 해역으로 저는 들어올 수 없다고 봅니다. 그거는 중국도 마찬가지고 북한도 마찬가지라고 봐야 돼요. 네. 오히려 일본 땅에 있는 미국 해군도 자리를 비워야 돼요. 왜냐하면 탄도탄의 사거리에 다 들어있으니까. 극초음속 미사일들이 있잖아요. 회피 다 하고. 네, 미국 못 막습니다. 자, 그런데 왜 굳이 의뢰 이야기를 왜 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저는 그 일본하고 상관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예. 자, 이때 보면 이제 의뢰가 72시간 작동해서 1000km 이동했다. 요즘 남북 간에 긴장이 고조돼가지고 어디로 튈지 모르고, 또 우리 정부의 생각이 뭔지 사실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다양한 생각을 해요. 예. 아주 박근혜 시절과 지금 상당히 비슷한 것을 하고 있어요. 뭐 일본하고 친해진다고 해서 일본하고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미국하고 친하게 지내자 그래서 미국한테 마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 빈자리를 만들 뿐이에요. 이렇게 들썩여서 선거 때 그랬던 것처럼 20대한테도 이거 뭐 50대한테는 이런 공약, 60대한테 이런 공약, 남자들한테 이런 공약, 여자들한테는 저런 공약, 집 없는 사람한테는 이런 공약, 집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공약 다 던졌지만은 그걸 다 모아보면 말이 안 되는 그런 공약이었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이 됐잖아요. 지금 그래서 주변 국들한테 하는 행동도 그렇다고 봐요.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은 게 있겠죠. 네. 자, 그랬고 또 하나는 이때 이제 같은 시기에 순항 미사일도 실험을 했어요. 여기 보면 이제 뭐 있는데 사거리도 1500에서 1800km 나와요. 800m 상공에서 기폭을 시켜서 핵폭탄을 제주도 보통 상공에서 터뜨리는 거니까 최대한의 타격 효과를 위해서 그런 걸 암시를 줬어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 사안에 있어서만큼은 미국이 그렇게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사안이에요. 네. 이미 핵폭탄 가지고 있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을 받고 있고 미국에 의해서 미국까지 칠 수 있는 ICBM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 뭐 순항 미사일급에다가 넣는 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걸 이때 카드를 꺼냈단 말이에요. 즉 이거는 우리한테 쏠 때는 이거 쏠 필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늦어요. 속력이 느려요. 쉽게 요격돼요. 예. 우리 같은 방공망에는 일본은 통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본용이에요. 즉 일본한테 경고를 한다 이렇게 봐지는 거예요. 의뢰도 그렇고 순항 미사일도 그렇고. 자, 그 말은 이번에 한일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리가 뭐
독도니 뭐니 이런 거 언급되는 것보다는 그 밑에 깔린 게 되게 군사적 함의가 있지 않느냐. 북한에 대한 이런 예측이 가능해져요. 자,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의뢰는 왜 의뢰로 뭐야 어떻게 협박을 하겠다는 거냐 일본을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는 것이죠. 그게 일본이 가지고 있는 지진, 쓰나미, 화산 폭발, 지금 일본 사람들이 긴장돼 있는 그들의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공포를 건드렸다. 엄청난 협박이다. 우리한테는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지만 일본은 그렇지 절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눈치 못 챌 수도 있지만 이 방향이 맞다면 다음에는 조금 더 의미 있게 경고를 할 수도 있겠죠.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이렇게.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려고 그래요. 자,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 전술 핵탄두라고 보이는 것들이 오른쪽 이쪽에 있는 것이고 뭐 저정도급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뭐 갑자기 뭐 놀래서 뭐 북한이 이 정도 영향이 있느냐, 뭐 다 준비된 것이냐,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뭐 핵실험하냐, 상관없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여러 개 있잖아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저 정도 크기면은 뭐냐면은 대륙간 탄도탄에 들어가는 대륙간 탄도탄 안에 보면은 탄두가 여러 개가 들어 있어요. 그 재도립할 때 다 흩어져서 가지고 상대방이 격추 못 시키게 그 용도로도 충분히 될 거예요. 아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기고 적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여주면은 저게 그리고 북한이 하는 걸 봤을 때 허세인 것보다는 실제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대비하면 되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걸 뭐 순항 미사일에 넣을 수도 있고, 뭐 다른 전술 탄도탄에 넣을 수도 있고, ICBM에는 여러 개 넣을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죠. 그렇게 됐다는 걸 일단 보여주는 것이고, 자, 이번 의뢰나 이번 순항 미사일 앞에 저런 게 들어간다, 뭐 그런 걸 암시를 주는 사진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러시아의 포세이돈을 볼게요. 그럼 그 의뢰의 목적이 뭔지 알려져 있는 것이 그것도 정보는 제한적이에요. 근데 러시아 쪽의 언론이라고 해서 러시아의 정부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죠. 우리 언론이 우리 군 당국의 마음을 잘 압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참고할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일단 이야기를 해볼게요. 러시아의 목적은 미국과의 대결에 있어서 항모 전단의 위협적인 존재로 비춰지죠. 그래서 항모 전단을 공격하는 용도로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전단 가운데 핵폭탄을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미국 해안까지 침입해서 미국 해안에 있는 도시들을 타격하겠다. 그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북한의 이 핵 의뢰, 이 해일의 목표는 뭐냐 도대체? 이게 북한이 그들의 말로 표현한 내용이에요. 은밀 말 되죠. 현재까지는 제일 아마 찾기 어려울 거예요. 하늘에 날아다니는 레이더가 있고 또 지상 광역 레이더가 있고 위에는 인공위성이 있지만 바닷속은 어렵다. 수중에서 폭발한다. 방사능 해일로 함성과 작전항 파괴. 요 뒷부분은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의구심이 들어요. 앞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핵 무기를 이야기하면 항상 방사능을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방사선이 나와서 사람을 살상하는 건 맞아요. 히로시마 나가사키를 봤을 때도 그게 유일하게 핵폭탄이 실사용된 전례잖아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뭐 체르노빌이나 원전 폭발 사고, 후쿠시마 원전 같은 거 보면은 지금도 방사능 많이 나오잖아요. 그거하고 핵폭탄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거 요번 기회에 정확히 아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핵폭탄은 깔끔하게 다 타요. 폐기물이 없어요. 순간에 그걸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강한 열과 압력으로. 그래서 터지는 순간 많은 방사능이 나와서 파편처럼 살상시키지만 그 이후에 잔존되는 방사능은 아주 약해요. 그래서 지금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거기에 뭐 방사능 그 이후로 뭐 이렇게 낙진으로 인해서 방사능 피해를 보는 경우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거든요. 문제가 되는 것은 핵 발전소 같은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원자력 발전소. 왜냐? 거기는 대부분의 핵 연료가 남아요. 아주 일부분만 태우는 거예요. 여기 열 효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그런데 왜 쓰느냐? 그 작은 열 효율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뽑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라늄 연료가 핵 폐기물이 엄청나게 남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는 계속 방사능이 나오는 거예요. 몇백 년 동안, 몇천 년 동안.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핵폭탄은 달라요. 일단 그 점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능 해일이다. 여기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폭발 순간 나오고 또 물속에 갇혀 있잖아요. 지상까지 방사능으로 어떻게 된다?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고 봐지는 거예요. 일단 해일은 맞겠죠. 해일은 맞는데 물속에서 터뜨리면 충격이 상당히 감소가 될 거예요. 그냥 그걸로 해일을 일으켜서 자연의 힘을 그걸로 이길 수가 있을까? 네. 일본 같은 쓰나미가 그 핵폭탄을 통해서 연출될 수 있을까? 그건 그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예, 뭐 군항을 공격한다거나 이런 건 이해가 돼요. 해안에 정박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제주에 있는 서귀포에 있는 해군 기지, 진해항 이런 거를 공격한다. 그건 말 된다고 봐요. 그런데 핵무기까지 쓰면 전면전이거든요. 핵폭탄을 쓸 거면 다른 더 중요한 목표를 타격해야 돼요. 의뢰로 그럴 게 아니고. 그리고 그게 가능해요. 우리 한반도는 나라가 붙어 있잖아요. 자꾸. 그래서 이거는 아니다. 이 방법은 우리한테 쓸 방법이. 자, 그래서 그거 왜 그럴까? 그러면 뭐 때문에 그럴까? 일본하고 상관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예. 자, 일본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이해를 해야 될 게, 제가 며칠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일본은 지진에 대한 생각이 엄청납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죠. 그들의 현대 일본인의 성격 형성의 지장을 줬어요. 그리고 그 천재지변의 무서움을 알아요. 지금도 화산이 좀 빈번한 지역에서는 어린아이들이 학교 왔다 갔다 초등학생들이 안전모 쓰고 다니는 데도 많이 있어요. 예, 왜냐하면 날라오니까. 자, 이게 보면은 이제 그것을 반증해 줄 수 있는 게 NHK 방송 내용이고, 이게 한 달 전쯤에 나온 거예요. 예, 23년 3월에 나온 거죠. 그때 연이어서 한 2개 정도 나왔어요. 공영방송에서 그런 것 같아요. 난카이 대지진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일본 정부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라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피하고 저렇게 대피해라. 예? 옛날부터 책자로 나와 있다. 이런 걸 헌했어요. 여기 보면은 난카이라는 게 남해거든요. 예. 그래서 기상청이 2019년에 임시 정보 시스템을 구축했다. 예. 어떻게 보면 비상 상태 지금 비상 체계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말은 2019년부터는 언제부터라도 지금 큰 초대형 지진이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그걸 일본 정부 차원에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이려고, 피해를 막지는 못하죠. 이거는 자연에서 하는 거죠. 지구가 던져주는 주먹이잖아요. 맞아야 되는 거죠. 피해를 줄이려고 2019년 난카이 트로프 지진 하는 임시 정보라는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가 본 것만 해도 2개 정도 돼요. 3월 달에 NHK에서. 이거는 일본에서는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예. 이 점을 저는 북한의 이번에 핵 의뢰가 건드리고 있다. 그렇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왜 그렇게 일본 사람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을 건드리느냐. 그만큼 한일 정상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이 한반도 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다. 이런 여지가 보였기 때문에 북한이 그랬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이것도 그 같은 방송에서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그 공영 방송이 자기들 국민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살벌해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예. 일본 사람들이 우리하고 다르게 느껴지는 부분이 이런 데서 좀 기인한 것 같아요. 예. 어떤 공포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압도하는 힘에 있을 때는 굴복당할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저도 많은 일본 사람들을 만나봤습니다만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지진하고 상관이 있지 않는가, 천재지변하고. 자, 위에 거는 이게 난카이 해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난카이 해구는 요 옆에 일본 해구라고, 거기가 지난번에 도호쿠 동북 그 대지진 난 게 요 이쪽으로 있고, 오른쪽 위로 쭉 동북 지방 쪽으로. 예. 근데 거기는 그래도 일본 본토랑 거리가 좀 멀어요. 인구密度도 낮아요. 근데 난카이 해구는 인구密度도 훨씬 높은 지역이고, 일본의 핵심 지역이 다 들어있잖아요, 이게. 그리고 해구 자체가 가까워요. 일본 열도랑 엄청나게. 그리고 여기 이제 유라시아판하고 태평양판이 만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각 변동이 계속 있는 지역이죠. 태평양판이나 지각이 유라시아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계속 밀려 들어가고 있는 데예요.
지난번에 도호쿠 대지진 났을 때도 지금 우리 울릉도가 아마 일본 쪽으로 매년 한 2, 3cm 아니면 2, 3mm 그 정도 움직이고 있대요. 지각 변동에 따라서 이게 이제 태평양판이 밑에 들어오면서 가까워지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도호쿠 지진이 났을 때 단 하루 만에 1년치가 움직였다고 해요. 자, 그거보다 더 큰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는 우리나라까지 피해를 주는 규모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야 될 지진이 안 났거든요. 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자, 대륙판이, 태평양판이 밑으로 들어가고, 밑으로 파는 거예요. 그러면 위에 에너지가 응축이 돼요. 이게 부드럽게 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드드드드드드드득 하다가 툭. 드드드드드득 하다가 툭. 이게 상당히 규칙적으로 발생을 했는데, 지금 지진이 발생할 시점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 과정에서 밑에가 흔들리면서 열도 많이 발생하고 마그마가 계속 생산이 돼서 출구 쪽으로 올라와 있다. 지진이 흔들리면 마그마가 구멍을 찾아서 올라온다. 그럼 화산 폭발, 바닷속에서는 지진, 땅 위에서는 화산 폭발, 바닷가에서는 해일, 쓰나미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일본이 2019년부터는 언제 나도 하나도 이상할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공영방송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전혀 다르죠. 자, 이게 난카이 해구에 지진이 발생을 하면은 이 밑으로 해안가로 쓰나미가 이런 강도로서 다 밀어붙인다는 거죠. 예. 제가 봐서는 이래 되면 일본 인구의 한 상당 부분이 7, 80% 이상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저 오른쪽 끝단이 이제 동경 쪽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좀 전에 태평양판, 유라시아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우리 포항제철의 사진 같은 거 가끔 보면 용광로에서 쇳물이 녹아요. 그럼 뭐 벌겋고 누렇고 이런 게 막 소용돌이 치는데 식으면서 겉이 까뭇까뭇해지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사이로 또 쭉 금이 가면서 다시 뭐 쇳물이 또 이렇게 넘실거리고 그런 모습이 있는데 그게 우리 지구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돼요. 그 큰 지구의 지각이 뭐냐? 밑에 있는 멘틀 뜨거운 것들 갈수록 더 뜨거워지죠. 그것들이 용융 상태에 반용융 상태에 있고 대류 작용도 있어요. 안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용암 저기 뭐야 쇳물이랑 똑같아요. 근데 공기랑 접하게 되면 겉에가 식잖아요. 겉에가 아까 말씀드린 쇠가 식으면 거뭇거뭇해지죠. 그 식은 게 지표예요. 지표. 바다에서는 한 15km 평균 두께가 지상으로 오면 평균 30km, 산맥 같은 게 있으면 한 70km, 80km 두께가 그래요. 근데 큰 지구라는 규모에서 보면은 위에 살짝 굳은 그 껍질이에요. 그게 사람이 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바위 표면에 우리 물가에 계곡에 가서 놀면은 큰 바위 덩어리에 보면은 매끌매끌 해가지고 이끼들 사는 거 아시죠? 이 느낌 느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이. 그 밑에는 항상 일렁이고 있고 움직이고 있죠. 그 리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모르죠. 예. 제가 며칠 전에 그런 말씀 한번 드렸는데 그거는 혹시 궁금하신 분들한테 링크를 걸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우리 백두산에 사실은 화산이 한반도 화산도 사실은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이제 파급 작용의 일부로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난카이 해구가 저기 있죠. 거기가 드드드드득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네. 저희가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드드드득 하다가 툭. 드드드득 하다가 툭. 이게 이제 규칙적으로 전개가 되어 왔는데 지금 그 규칙이 어긋나 있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전 지구적인 문제예요. 저 부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왜냐하면 태평양판과 유라시아판이 만나는 게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난카이 해구, 일본 해구만 있는 게 아니고 환태평양 조산대라 그래가지고 쭉 뭐 밑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옆 그리고 저기 알래스카를 해안을 따라서 북미 대륙 해안, 샌프란시스코부터 저 밑에 LA까지 남미 대륙까지 연결되는 그거예요. 그래서 그 대륙들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거기가 다 들썩이는 글로벌 스케일 가능성이 크다 이번에는. 이런 이제 짐작이 되는 거고 우리는 누구도 모르죠. 자연의 그 리듬에 대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난카이 해구 쪽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본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그 후속으로 우리 쪽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1년치 움직임이 울릉도에서 하루 만에 관측이 됐다고. 동북 지역에 일본 동북 지역에 지진이 났을 때. 자,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지 그까지는 모르죠. 한계가 어디까지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지구는 계속 변하고 있는데 매년 조금씩 변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확 변할 때도 있겠죠.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이제 날 때가 됐는데, 큰 지진이 날 때가 됐는데 이러고 있는데 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 난카이 해구 지역에다가 더 예민한 지역인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설악산에 울산바위가 있는데 울산 불러오다가 요만한 돌뿌리 때문에 딱 균형을 맞춰서 멈췄을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외에 다른 수많은 바위들은 다 굴러떨어져서 쪼개지면서 계곡으로 굴러갔을 텐데 그 바위는 용케 남아있어요. 그 묘한 균형을 맞추는 아주 요만한 돌멩이가 있을지 몰라요. 근데 누군가가 망치하고 정을 가지고 와서 이걸 딱 때려내면은 예, 흔들바위 굴러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북한이 이 무기의 이름을 해일이라고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폭발을 핵폭탄 하나 터뜨려서 일본의 해일을 만들겠다? 그게 아니라 이 지진을 촉발시키겠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거 했다고 해서 지진이 날지 안 날지 모르죠. 그렇지만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내재된 공포로 느끼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전혀 다르게 접수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예. 자, 이게 예전에 제가 찾아뒀던 자료인데 후지산의 마그마 분출량이에요. 조금씩 오는데 콱콱 올라올 때 있어요. 저거는 당연히 분화가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많이 나오는 거죠. 자, 일본에서는 이걸 연구하는 팀이 되게 많고 이거를 연구하는 팀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면은 약간 도살장에 끌려가는 가축의 표정, 그 정도로 차갑고 뭐랄까 자포자기한 그런 표정들이 비춰져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부분들. 예. 자, 이게 이제 이 데이터가 단순화시킨 건 거지만 이걸 진지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은. 그래서 정부에서도 나서서 NHK에서도 나서서 그런 이런 앞서 보여드렸던 준비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분출이 짧아지고 있어요, 그 기간이. 이 데이터를 얼마나 고민하겠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 그들이 이루는 모든 것들이 여기에 달려 있는데 조금씩 당겨지고 있죠. 간격이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좀 지난 지금 시점 무렵에 났어야 돼요. 뭔가가. 후지산에서 큰 분출이. 그게 안 난 거예요, 지금. 이 후지산의 분출은 아까 난카이 해구에서의 지진하고도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니까 더 조마조마해지고 지층은 계속 움직이고 있으니까 사실 쌓여진 에너지는 더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터지게 되면은 예전보다 더 큰 지진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는 것이 당연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북한이 총구를 갖다 댄 거죠. 일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북한의 의도가 맞다면은 소름이 돋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거 보면 이제 후지산 남서 사면인데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남서 사면이 어떤 쪽이냐면 약간 동경을 바라보는 쪽이거든요. 후지산에. 후지산 한 동경 중심부까지는 한 100km, 동경 외곽까지 거기도 뭐 수도권 개념이니까 그까지는 한 50km 정도 아마 떨어져 있을 거예요. 이 큰 구멍이 보이죠. 남서 사면에. 이게 한 300년쯤 전에 화산 분출이 크게 있었던 그 흔적이에요. 화구예요, 화구.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당시에 이런 그림을 남겼던 적이 있어요. 남서 사면에 이런 폭발이 있었음을 기록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이 지진에 대한 공포, 나면 다 죽는다 이런 생각이 마음에 깔려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우리 조상님들이 진짜 좋은 땅을 골라주신 거예요. 제가 지금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옛날 러시아 출신으로 한국말 잘하면서 한국 와서 교수를 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다. 국토 면적은 좁지만 누군가 옆에서 양쪽을 자꾸 쫙 펼치면은 중국보다 더 넓은 나라다. 여기는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는 거에다 치면은 그만큼의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 한 계곡 한 골짜기 들어갈 때마다 말이 달라지고 음식이 달라진다. 그리고 아름답다. 그리고 자연재해가 적다. 어디 가도 살기가 좋다. 많은 분들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땅을 골라준
우리 조상님들한테 풍수의 도가 트이신 거겠죠. 여러 군데를 선택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 한반도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런 면에서 일본은 상당히 아쉽겠죠.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는데 한반도에서 조금씩 밀려나간 세력들이 자리 잡은 곳이 거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랑 친연 관계가 되게 깊어요. 말이면 말, 인종이면 인종. 그런데도 천지 차이잖아요. 그게 1, 200년 살아보면 금방 알잖아요. 어느 땅이 더 좋은지는. 그리고 대륙하고 연결도 안 돼 있고. 문화를 받아들이는 것도 어렵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더 능력이 있고 더 힘 있는 사람은 한반도에 살고 밀려난 사람들이 일본에 가서 살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틀린 해석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네. 자, 이것도 제가 며칠 전에 썼는데 이게 일본 아소산 아마 이제 여행 다녀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저도 가봤습니다. 그 화구에서 연기가 무릉무릉 나고 있고 화구 분화구 근처에 가면은 이렇게 막 두꺼운 막 돌하고 콘크리트로 쌓은 이렇게 벙커 같은 게 주위에 막 있어요. 언제 분화할지 모르니까 관광 중에 이게 분화가 돼서 막 돌멩이 같은 게 하늘로 나르면은 그 속에 들어가서 대피하라는 대피소거든요. 예. 자, 거기는 이 분화구가 20km 정도 되는 곳이 있어요. 아소산 말고 아소 근처에. 예, 거기 사람이 인구가 5, 6만 명이 살 정도로. 자, 이것도 난카이 해구에서 지진이 발생하면은 그 타격을 받는 곳입니다. 큐슈니까. 딱 그 옆이에요. 바로 큐슈 쪽이니까. 예. 그래서 이게 화산 전문가인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30만 년 전부터 4번 일어났는데 이번에 5번째가 일어날지도 몰라요. 아까 NHK 일본 기상청이 아까 한 그 시스템 그거랑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만약 5번째 일어난다고 하면 우리는 살아남지 못할 거예요. 뭐 도망갈 데도 없고 스케일이 너무 클 거기 때문에 이게 그 마음이에요. 예. 자, 이런 게 일본 사람 전체의 심리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너 우리한테 이상한 짓 하려는 거 아니야? 한반도에 수작 부리려고 하면은 너희 가장 아픈 곳을 내 찔러줄 수 있어. 이번에 이해 못하면 다음에 한 번 더 이해해주게 만들어줄게. 이런 생각일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썼던 사진인데 저 부분을 바이가 돌멩이 하나에 기대고 있는데 그 돌멩이를 핵 의뢰로 제거하게 되면은 어찌 될 것이냐. 촉발될 건지 안 될 건지는 모르겠죠. 예. 발생을 하더라도 핵폭탄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지 자연적으로 그렇게 된 것인지 구분하기도 어려울 거예요. 예. 구분할 이유도 없어요. 이미 사태가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벌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었고, 예, 저는 그런 메시지가 들어있지 않나 이런 데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예. 그럼 이게 허무맹랑하다? 그렇게 볼 수만은 또 없을 것 같아요. 이게 위키피디아에 보면 지진폭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우리도 뭐 현무 미사일 중에 뭐 4톤인지 뭐 5톤인지 해서 인공 지진을 일으킬 정도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는 신빙성이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영어로도 지진 폭탄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고민들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지상에서 폭발을 하니까 그 에너지가 다 공기 중으로 간다 이거예요. 쾅 폭탄 터지는 거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아예 땅속 깊숙이 꽝 들어가게 땅속에서 폭발시켜서 그 여파로 온전하게 지각을 한번 뒤집어 놓자. 그래서 다리도 끊고 여러 가지를 파괴하자. 이렇게 그때 고안된 폭탄이에요. 지진 폭탄이라고. 그래서 충격파를 발생시켜서 교량, 건물, 고가교 등의 표적을 파괴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다. 즉 일종의 소규모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 우리 비행기가 음속 돌파만 해도 충격파 때문에 창문이 흔들리고 건물이 흔들리잖아요. 시끄럽고 꽝 하잖아요. 자, 그러면 이 인공 지진을 일으키는데 저 때는 아무리 커도 이 정도 폭탄이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앞에 의뢰 앞에 들어가는 핵폭탄은 이거에 몇 개를 보태야지 그 정도 위력이 되겠습니까? 예? 예. 엄청난 숫자의 폭탄을 동시에 더 크게 만든 거하고 비슷할 거예요. 핵무기 위력이 그런 거잖아요. 예. 그걸로 인공 지진을 만들면 훨씬 큰 인공 지진이 만들어지겠죠. 우리 나가사키, 히로시마 봐서 알죠. 예.
그거 마음만 먹으면 그거보다 10배, 100배 가량 위력이 더 큰 핵폭탄도 지금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지금 지진이 일어날까 말까 하는 그 해구의 핵심 지역에다가 가서 딱 터뜨린다. 예. 그런데 바닷속은 지표, 아까 조그만 껍데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사과 껍질 같은 거예요. 연약한. 예, 밑에는 부글부글 끓고 있고. 근데 거기가 지금 에너지가 제일 많이 축적된 곳이죠. 금이 쫙 가서 쇳물이 흘러 넘친다면은 제일 먼저 흘러 넘칠 곳이 지금 난카이 해구라고 일본 정부가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얇은 곳은 바다가 더 얇대요. 평균적으로 지표의 두께가 평균 한 10에서 15km, 얇은 곳은 8km까지 된대요. 자, 거기를 노리고 이 폭탄이 터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안에서 핵폭탄이. 그래서 인공 지진을 유발한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큰 지진, 이미 예견되어 있던 큰 지진, 뭐가 걸려가지고 하나 진행되지 못했던 거기를 촉발시키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했다고 봐요. 탐지하기 어렵잖아요. 예. 사거리가 좀 부족하면 충분할 수 있어요. 예. 공해상으로 나와서 쏘면 돼요. 그리고 흔적도 안 남길 수 있어요. 이건 자연 지진이면 되는 거예요. 예.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겠죠. 예. 자, 그래서 오늘 뭐 소설 반, 실화 반 이런 말씀 드렸는데, 이번 한일 회담에서 어떤 군사적 연대의 가능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북한에서 그렇게 보고요. 예. 지금 미국의 입장은 한반도에서 긴장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절대 원치 않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뜻과 반하는 부분일 수 있어요. 이게 우리 한반도 핵무장 이야기 지금 솔솔 나오는 거하고도 연계가 돼 있을 수 있어요. 일본하고 뭔가를 맞췄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은 기본적으로 한미일 군사동맹이라는 걸 원하지만 지금 그런 큰 그림 속에서는 미국이 반대할 명분은 없지만 내심을 들여다보면 좀 다른 이야기가 아닌가. 일본도 엄청나게 미국의 그 압박 밑에서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구는 강하게 있거든요. 아주. 예. 그래서 지금 이게 전 지구적인 다극화가 진행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자, 중국은 1대1 대결 국면에서 다극화의 바람을 용인할 가능성이 커요. 미국에 대체한다는 것보다는 미국의 압박에서 견뎌내기 위해서라도 다른 지역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 이렇게 그런 분위기를 부추겨 줘야 돼요. 이번에 이란하고 뭐 사우디 화해시킨 것도 그렇죠. 한반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서려고 할지도 몰라요. 예. 그리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중재를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벌써 의심하고 있는 눈치가 있단 말이에요. 우크라이나가 진짜 러시아랑 뭔가 협상을 벌일까 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극화의 흐름은 분명히 있다고 봐줘요. 예.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일본도 사실 패전국 밑에서 말은 안 하지만 표현은 안 했지만 본인들의 꿈을 제대로 못 펼치는 부분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답답하고 눌려 있으니까 미국 밑에 지금 수십 년째. 예. 그래서 아베가 오바마 정부 들어섰을 때 그때 미국하고 각을 많이 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동북 대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일본의 자세가 급공손으로 돌변했거든요. 그랬습니다. 예, 2011년 오바마 정부 시절이에요. 그래서 미국에서 아주 일부 사람들이 그런 의혹을 제기를 했던 바가 있어요. 이 지진이 인위적인 게 아니냐, 동북 대지진이. 왜? 그 전후로 일본의 태도가 너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정권사 찌라시 같은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예, 지금 북한이 던지는 메시지도 그거랑 상당히 좀 비슷하거든요. 예. 자, 오늘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네.